답을 찾는 생각법. 윤태성 지음. 한국경제신문. 1부. 남이 아닌 나의 머리로 궁리하라. 2. 먼저 생각의 중심을 정하라. 손가락 위에 볼펜을 올려놓으면 한쪽으로 쏠리면서 떨어진다. 그런데 볼펜의 어느 부분을 손가락 위에 놓으면 볼펜이 균형을 잡으면서 떨어지지 않는다. 볼펜의 무게중심으로 균형을 맞춘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듯 어떤 물체라도 반드시 무게중심이 있다. 무게중심을 알면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물체도 운반하기 쉽고 설치하기 쉽다. 물체의 중심이 있듯이 세상에도 중심이 있다. 실제로 나에게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실제 현실은 많이 다르다. 말과 달리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잘 되지 않는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나를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선임이라서, 후배라서, 바빠서, 돈이 없어서. 언제나 내가 내 생각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상황의 뒤만 쫓곤 한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이렇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의심하는데 의심이 많다 보니 나중에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조차 이게 진짜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모든 상황을 의심하면 할수록 한 가지는 확실해진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지만 나만은 믿을 수 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확실하다. 내게 확실한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나라고 부른다. 누구에게나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나는 왜 하필이면 나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나는 나의 눈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볼 수는 없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다른 사람도 보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 나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내 뒷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나는 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나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밖을 쳐다본다. 그러니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다.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귀는 내 귀뿐이다. 아프다고 느끼는 몸도 내 몸뿐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은 내 몸밖에 없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가 있고 모든 나는 생각을 한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내게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 나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불가사의한 점이 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지만 나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생각은 어떤가? 내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관이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언제나 나의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는 어떤 부분에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선 반대한다. 또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하기도 한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 사이에는 상관이 있다. 이런 상관은 때로는 커다란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호쿠 대학을 졸업한 다나카 고이치는 24세가 되던 1983년에 게츠키 제조기업인 시마즈 제작소에 입사했다. 그는 중앙연구소에 배치됐는데 주요 업무는 단백질의 질량 분석 방법 개발이었다. 어느 날 그는 시약을 조합하면서 섞지 말아야 할 재료를 실수로 섞어버렸다. 어찌할까 망설이다가 어차피 버릴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계속했는데 이 실험에서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1985년에 특허를 신청했다. 연구소에서는 매일 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특허를 출원한다. 다나카 역시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실험하는 일상을 무한 반복했다. 세월이 흘러 2002년 10월이 되었다. 어느덧 입사한 지 20년이 된 다나카는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실험을 하고 있었다. 오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다 못 알아들었지만 얼핏 들으니 노벨 뭐라고 하는 것 같았다. 다나카는 동료들이 장난친다고 여기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회사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오는 게 아닌가. 2002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다나카 고이치. 그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그 흔한 석사, 박사학위 하나 없고 연구 논문도 거의 없다. 다만 성실할 뿐이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도 거의 없는 주제를 꾸준히 연구한 결과 노벨상을 받았다. 이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나도 TV에서 봤다. 다나카는 회사 작업복 차림으로 회견 장소에 나타났는데 아무리 봐도 위대한 과학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작업복의 왼쪽 가슴에 달린 주머니에는 볼펜도 몇 개 꽂혀 있었으며 얼굴에는 계면쩍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유명한 과학자도 아니었고 그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중에 최종 학력이 대졸이면서 직업이 회사원인 사람이 다나카 말고 또 있던가. 그러나 그는 단백질의 질량 분석 방법을 개발해서 인류의 문명에 크게 공헌했다. 그의 노벨상 수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나도 감동했다. 훗날 다나카의 인터뷰를 곱씹어 보면서 의문이 생겼다. 그토록 평범한 그가 어떻게 노벨상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궁리 끝에 찾은 대답이 만도 한가다.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따라 만도와 한가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만도는 만과 도를 말하는데 나만 또는 나도와 같이 주어에 붙여서 사용한다. 한가는 항상과 가끔의 앞글자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만도와 한가에서 각각 한 글자씩만 가져와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문장에 붙여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빵을 먹는다는 행동에 대해 만도 한가를 붙이면 다음과 같다. 나만 항상 빵을 먹는다. 나만 가끔 빵을 먹는다. 나도 항상 빵을 먹는다. 나도 가끔 빵을 먹는다. 만도 한가를 사용하면 활동이나 생각을 제한함으로써 문맥이 크게 변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리소설을 읽는다. 재래시장에 간다. 기차를 탄다. 맥주를 마신다. 실험을 한다. 신제품을 개발한다. 같은 문장에 만도 한가를 붙여보면 문맥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만도 한가를 붙이는 이유는 내가 내 생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다. 문맥의 변화를 통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상관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문장에 만도 한가를 붙여보자. 나만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마치 돌연변이와 같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항상 의심하고 전혀 믿지 않는다. 모든 상식을 의심하고 반대로 생각한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도 필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므로 제대로 된 가설이나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하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주장해야 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정말로 하고 질문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나만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시대를 잘못 골라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만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 차별화의 근원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나만 알고 있는 경우는 없지만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새롭게 조합해서 멋있는 생각을 만들 때가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가끔 다시 생각하고 어디선가 주워들은 내용도 가끔 되새겨 본다. 간혹 예리하면서 번뜩이는 생각으로 주변을 놀라게 한다. 자다가 붕창 두드린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준은 바로 이 만가다. 다나카는 실험에서 실수한 시료를 바로 버리지 않고 그대로 실험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만가에 해당한다. 실험하기 위한 재료를
잘못 섞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버리는 게 상식이다. 다나카 역시 잘못 섞은 재료는 버렸지만 가끔은 잘못 섞은 재료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실험을 해봤다. 상식을 항상 의심하거나 뒤집지는 않지만 가끔 상식을 뒤집어 본 행동이 노벨상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회사의 많은 사원들 중에서 다나카만 가끔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언제나 다수의 의견에 동조한다. 다른 사람과 항상 같은 생각을 하면 인간관계에 마찰이 없고 성격이 무난하다는 말을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나도 동의하면 피곤하지도 않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되어 너무 편하다. 모두가 함께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안도감도 있다. 건널목을 건널 때 가장 안전한 순간은 파란불이 켜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건널 때라고 한다. 신호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해도 모두가 함께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튀어나온 못은 정을 맞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모든 못이 다 튀어나왔다면 나 혼자 맞을 염려가 없다. 식사하러 가면 모두 다 짜장면 아니면 모두 다 짬뽕을 시켜야 편한 사람이다.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 어쩌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일단 반대한다. 반대하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게 피곤할 때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때는 오늘은 웬일이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일상에서 가끔 일탈한다. 평소에 내가 내 생각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는 여론의 영향도 있다. 여론은 사회의 공통된 의견으로 대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데 언론에 나온 기사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느낌을 준다. 만일 내 의견이 그와 같다면 나도 항상이라는 위치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소수에 해당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 하지만 기사가 실제로 다수의 의견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저서 여론에서 이런 우화를 소개한다. 어느 외딴 섬에 독일 사람과 프랑스 사람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이 섬에는 신문이 배달됐는데 외딴 곳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만 왔다. 섬에 사는 두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려면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음 달에 배달되는 신문을 봐야 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 지난달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를 본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갑자기 나빠졌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해야만 한다는 압력을 무의식 중에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내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해도 기사가 내 생각과 다르다면 기사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에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내 생각이 여론과 다르면 나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꼴이 되어 갑자기 부담스러워진다. 이럴 때 여론은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을 구속하고 나를 내 생각의 중심에서 밖으로 몰아낸다. 여론이 형성되고 어느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중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찬성한다고 하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까지 반대하던 사람은 나만 항상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식될까봐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나도 가끔이라는 논리를 사용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갑자기 바꾸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면 여기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은 침묵하기 쉽다. 사회과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 주장한 침묵에 나선 이론이다. 소수파는 자신만 고립될까 걱정되고 불안해진다. 그래서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혼자만 고립되거나 왕따를 당하기는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치를 본다. 이런 상황에서 나만 가끔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만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면 그때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현실적으로는 나도 항상이 가장 편하다. 회의나 토론에서도 소수에 속하면 불안하고 다수를 따라가면 편하다. 그러다 보니 회의에서는 대개 처음에는 다양한 생각이 나오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의견이 하나로 모인다. 다수 의견을 따르도록 암암리에 소수에게 압력을 가하는
동조 압력도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다나카가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 업적을 이룰 수 없었을 거란 점이다. 내가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 나만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제대로 된 궁리, 상식을 뒤엎는 창의가 시작된다. 4.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심하라. 한 식당에서 손님이 크게 화를 내고 있었다. 실제로 나온 음식이랑 입구에 전시해 놓은 모형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네. 이거 사기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심해야 할 때가 있지만 식당도 예외가 아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전시해 놓은 사진이나 모형을 보면 너무 먹음직스럽다. 자리에 앉아 고민 끝에 하나를 골라서 주문한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다.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닌데? 전혀 엉뚱한 음식이 나왔다. 종업원에게 말한다. 제가 주문한 건 된장찌개인데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내가 주문한 음식이라고 해도 너무한다. 음식 모형과 실제로 나온 음식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되는 상황 중에는 내비게이션도 있다.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를 믿고 운전했더니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경로 안내를 따라가다 절벽으로 갔다는 사람도 있다. 바야흐로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보고 싶은 상황만 본다. 자신이 믿지 않은 내용이라면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보면서도 믿지 못한다. 나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서 내 감정을 섞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나의 가치관이나 경험은 일종의 필터가 되어 내가 바라보는 상황에 영향을 준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심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내 눈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던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세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고 어쩌면 나의 뇌가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심한다고 해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탔을 때였다. 이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승객이 거의 없었다. 나는 무심코 빈자리에 앉아 몇 정거장을 갔다.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라 내리려고 일어서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엉덩이 부분이 이상해서 손으로 만져보니 바지 뒷부분이 축축했다. 앉았던 자리를 내려다봤다. 내가 앉았던 자리 주변이 젖어 있지 않은가. 누군가 지하철 빈자리에 커피를 쏟은 모양이었다. 축축한 바지를 입은 채로 다닐 수는 없었다. 역 근처에 바지 파는 매장이 있어 얼른 바지를 사서 갈아입었다. 설마 지하철 빈자리에 커피가 쏟아졌을 줄이야.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한다. 커피가 쏟아진 의자뿐 아니라 부서진 의자에 무심코 앉을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우리는 아무 의심도 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로 한 걸음 들어서면서 일일이 바닥을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물론 모든 상황을 의심하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설마를 예상하는 행동은 위험에 대비하는 쉬운 방법이다.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 생각을 버리는 게 첫 걸음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면 당황하게 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대 확실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마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절대로 확실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절대적인 확실보다 더욱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다. 건널목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보행자용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건널목을 건너갈 수 있다. 이는 보행자의 권리다. 그래서 파란불이 켜짐과 동시에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한다. 사람이 가고 있는데 설마 저 자동차가 계속 오겠어? 자동차는 정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 않는 자동차도 있다. 따라서 건널목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보행자는
가급적 인도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와 있는 게 좋다. 처음 본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마음을 앵커링 효과라고 한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일정 부분 의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완벽한 학설이라는 게 있을까? 과학 지식이라고 해도 지구에서는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경영 지식이라면 이런 경우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경우에나 항상 들어맞는 학설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학설을 배울 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로 권위가 있거나 유명한 사람의 학설이라면 그대로 믿기 쉽다. 일단 학설을 믿고 나면 아무 곳에나 학설을 들이민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학설이라도 일단은 의심해보고 다른 학설과 비교하거나 한계점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계점을 모르면 개선할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다. 나아가 새로운 학설을 만들 수도 없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심한다는 건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다. 누구나 매일 겪는 일이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가족을 의심한다. 다음 소프트는 국내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공개된 글을 분석하여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우리 가족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친구, 엄마, 남편, 남자친구, 아이, 부모, 대통령, 아빠, 자식, 가족의 순으로 꼽았다. 그래서 그럴까 우리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의심한다. 못 믿겠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남편, 친구, 직원, 엄마, 아이, 의사, 아들, 아빠, 가족, 남자친구의 순서였다. 모두 다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처럼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하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깝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니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 물론 신뢰하지도 않는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10명 중 1명만 낯선 사람을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9명은 낯선 사람을 전혀 믿지 않거나 별로 믿지 않는다.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자연히 친밀감도 없고 적대감도 없다. 이 조사 결과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한 그대로다. 프로이트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대감을 갖기 쉽다고 했다. 부부, 친구, 부모 등 친밀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동시에 적대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다. 평소에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원수가 된다면 이는 가깝기 때문이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동료끼리 격하게 싸운다면 이 역시 관계가 가까운 게 원인이다. 이런 현상은 개인만이 아니라 결혼으로 연결된 두 가족이나 집단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인접한 두 도시는 거의 대부분 사이가 나쁘다. 심리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극복하기 어려운 반감도 함께 생긴다는 이론이다.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나르시시즘에 있다고 말한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에게서 비롯되었다.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는데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너무 사랑하는 현상을 빗대어 표현할 때 이 신화가 종종 인용되곤 한다. 나르시시즘의 대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다 점점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확대되어 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참지 못하고 반감이 생기고 의심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감이 들고 의심하는 사람과는 그만큼 익숙한 사이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스스로에게는 약해지기 때문에 제3자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나 자신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하면서 나를 바라보자. 남에게 쉽게 속지 않기 위해 나를 의심해야 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를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나를 의심하다 보면 작은 변화만 감지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원인을 알아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심은 안전한 생활에도 필요하다. 외출하려고 자동차에 시동을 건 순간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린다면 차에서 내려 살펴봐야 한다. 부품이 고장났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본다. 겉으로 보면 평소와 같지만 다른 소리가 들린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의심은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가 반드시 내게 선의를 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를 속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 일단 의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면 지금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 쉬운 예로 정치가의 공약은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연구의 출발점 역시 상식을 의심하는 것이다. 발견이나 발명은 상식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된다. 연구자는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상식일수록 의심한다. 과학의 발견은 대부분 의심에서 시작되는데 천동설과 지동설도 그렇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상식을 의심했다. 그는 빛의 속도는 무한이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을까 의심했고 그 결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 기업가에게도 의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 기회는 상식을 의심하는 데서 생긴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면 반드시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 만약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작한 무료 비즈니스는 이전의 상식을 벗어난 방식이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틈새 시장을 찾거나 필요 없다고 여기던 생각을 끄집어내 성공한 사례는 넘치도록 많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건 커다란 능력이다. 위대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나 권위자가 말하는 이론이라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의심하는 마음이 반드시 권위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위를 단순히 부정하는 마음과는 다르다. 의심하는 마음은 부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막으려면 미리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광고에 걸어서 5분이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는 10분이 걸릴 거라고 의심하고 신문 기사를 보면서도 이 내용이 정말일까? 여기 쓰인 기사는 근거가 있나? 어떤 조건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해야 한다. 기존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의심이 필요하다. 이런 의심은 한쪽으로 편향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는 인간관계의 영원한 테마다. 다른 사람을 믿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의심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다. 완전히 믿는 마음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심하는 마음 역시 위험하다. 상대방의 의도 역시 의심의 대상이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면 그가 옳다거나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누군가 남의 빵을 훔쳤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도둑에게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어느 마을 회관에서 음식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알게 된 주민들은 도둑질한 사람에게 오히려 먹을 거를 놔둘 테니 또 훔쳐가라고 말했다. 왜 그랬을까? 훔쳐간 사람은 어린 학생이었고 이런 메모를 남겼기 때문이다. 제가 거지라서 훔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나올 만한 도난 사건이다. 결과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상황과 의도를 의심하면 전혀 뜻밖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끝없이 의심하면 음모론이 된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내용을 말하면서 그게 원인이 아닐까 의심한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건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음모론이 대두한다. 사건의 배후에 지구를 지배하는 집단이 있다거나 우주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거나 하는 식이다. 아폴로 11호가 실제로는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거나 미국 네바다주의 공군 기지에
외계인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알려진 음모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음모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자신에 대한 비난은 누군가 꾸민 음모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음모론을 깊이 파고드는 사람 중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샌더 린덴 교수는 런던 대학에서 기후학을 전공했는데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삭감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지구온난화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린덴은 충격을 받았다. 왜 사람들은 과학적인 상식을 음모라고 할까? 궁금해진 린덴은 음모론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특징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음모론 자체를 연구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잡지에 기고했는데 이 글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린덴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음모론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음모론을 믿으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무관심해지면서 음모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만 믿는다. 한번 음모론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를 부정하는 자료나 증언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음모론 대부분은 믿고 싶은 내용만 믿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다. 나의 감각과 경험과 환경이 나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일이다. 답을 찾는 생각법. 윤태성 지음. 한국경제신문. 1부. 남이 아닌 나의 머리로 궁리하라. 2. 먼저 생각의 중심